42년 된 거대한 공장이 하루아침에 지도에서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잔인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텅 빈 공장에서 가장 먼저 쫓겨난 사람들은 노조원이 아니었거든요. 새벽을 여시던 경비 아저씨, 묵묵히 짐을 나르던 트럭 기사님들, 노조가 지킨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바로 그분들이 제일 먼저 잘려나간 겁니다. 도대체 민주노총은 어떤 선을 넘었길래 거대 기업마저 도망친 걸까요? 셔터가 닫힌 이 서늘한 풍경 앞에서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정말 안전할까요? 2026년 3월 텅 빈 광주 공장 부지 위로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1984년에 문을 열어 4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호남 전역으로 뻗어나가던 칠성사이다의 물줄기가 완전히 멎어버렸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거대한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겁니다. 장사가 안 돼서 공장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이 공장은 호남 지역 2만 개 슈퍼마켓과 식당 냉장고를 통째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전제학에서는 이런 완벽한 역방향 의존 구조를 포로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거래처들이 다른 선택지 없이 이 공장에 묶여서 매일 24만 캔의 음료를 받아주며 엄청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렇게 황금알을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가르고 짐을 싸게 만든 진짜 이유는 표면적인 갈등티에 숨겨진 물류와 기술의 진화에 있습니다. 롯데칠삼은 기습적으로 폐쇄를 통보하며 생산 거점 효율화라는 공식 명분을 내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음료가 무거우니 지역마다 공장을 두고 짧은 거리로 배달하는 게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속도로망이 거미줄처럼 촘촘해지고 공장의 자동화 기술이 극도로 발달했습니다. 굳이 인건비가 비싸고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역 공장 여러 개를 쪼개서 돌릴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대신 경기도 안성에 로봇이 관리하는 거대한 스마트 메가허브 하나를 지어 전국으로 한 번에 물량을 쏘는 게 장부상 훨씬 이득이라는 차가운 계산이 섰습니다. 동네마다 있던 작은 구멍가게와 지역 대리점들을 전부 닫아버리고 도시 외곽에 거대한 첨단 자동화 물류 창고 하나를 지어서 새벽 배송으로 전국 상권을 덮어버리는 구조입니다. 결국 기업은 장부상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몰 비용을 포기하면서까지 차가운 기계와 로봇으로 통제되는 거대한 허브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갈뜨기 기술의 속도를 갉아먹자 자본이 지역을 손절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독점 공급망이 끊어지며 진짜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온 곳은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42년 된 독점 공급망이 무너지며 가장 먼저 피를 흘린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공장을 지키겠다며 앞장섰던 정규직 노조가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공장 후문주차장에 수십 대의 물류 트럭들이 시동을 끈 채 멈춰서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늘 배달할 물량 스티커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20년간 국을 끓이시던 아주머니와 매일 쓰레기를 치우던 청소 노동자들의 일터도 그날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토록 강하게 싸웠던 노조의 튼튼한 방패가 정작 가장 약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내 몫을 키우겠다는 정당한 권리가 어떻게 우리 동네 공장 문을 걸어 잠그는 자물쇠로 바뀌어버린 건지 장부를 뜯어보겠습니다. 회사가 통보한 전환 배치 대상자 명단을 보면 이 잔인한 노동구조의 민낯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전제학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의 모순을 내부자와 외부자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튼튼한 성벽 안에 있는 내부자들은 자신의 생존을 방어하기 위해 그 충격을 성벽 밖의 외부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게 됩니다. 실제로 회사가 다른 지역 공장으로 데려간 사람은 성벽 안에 있던 직고용 정규직 20명뿐이었습니다. 반면 공장 고용효과의 10분의 9를 차지하던 용역, 식당, 화물 운송 인력 등 180명은 그 어떤 구제망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상급노조의 모든 협상력과 방어력이 오직 정규직 조합원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데만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정직원들만 타는 구명보트를 사수하느라 밖에서 매일 묵묵히 노를 젓던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가장 먼저 쳐내 물속으로 빠뜨려버린 셈입니다. 권리를 지키겠다며 높게 쌓아올린 방화벽이 오히려 외곽에 서 있던 외부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로 내몰았습니다. 겉으로는 일자리 붕괴라는 비극을 맞았지만 이 잔인한 붕괴의 씨앗은 사실 불과 1년 전 그들이 스스로 들어올렸던 승리의 축배 안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외부자들을 밀어내면서까지 굳건할 줄 알았던 이 잔인한 붕괴의 씨앗은 사실 불과 1년 전 노조가 스스로 들어올렸던 승리의 축배 안에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광주 공장 노조는 물류 트럭을 막아서고 라인을 멈춰 세우는 강경한 투쟁 끝에 원하는 임금 인상분을 얻어내며 통쾌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호남 전역의 독점 상권을 담보로 잡고 있으니 회사가 이 거대한 2만 평짜리 텃밭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거라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본사 경영진이 서명한 항복문서가 사실은 회사가 몰래 짐을 싸기 시작한 탈출의 방아쇠였음을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꼬박 42년을 다져온 2만 개 거래처를 하루아침에 끊어내는 건 자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명은 겉으로 보이는 인건비 영수증 빗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회사가 정말로 두려워했던 건 단순히 월급 몇 푼을 더 올려주는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음료 시장은 제로 슈거 열풍이 불면서 트렌드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새로운 맛과 패키지를 찍어내야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광주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의 속도를 조금 조절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하나 들여오려 해도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기계 나사 하나 조이지 못하는 꽉 막힌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자본의 논리에서 돈을 더 쓰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속도를 잃어버리는 경영권 마비입니다. 정영진의 눈에 이들은 더 이상 공생의 파트너가 아니라 회사가 뻗어나갈 기회비용을 매일매일 갉아먹는 무서운 채권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결국 회사는 통제 불가능한 옛날 공장과 싸우는 대신 로봇과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룰이 지켜지는 안성 스마트업으로 도망치는 가장 이성적이고 차가운 손절을 택했습니다. 툭하면 파업을 무기로 주방불을 끄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주방장과 매일 멱살을 잡고 싸우느니 사장님이 아예 가게 셔터를 내리고 요리 로봇이 있는 밀키트 자동화 공장으로 사업을 완전히 넘겨버린 상황인 거예요. 변화를 가로막는 경직된 기득권 구조가 기업의 숨통을 조이다 못해 결국 거대 자본을 지역 밖으로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건 스스로 일터를 부숴버린 이 잔인한 탈출의 공식이 불과 몇십 킬로미터 떨어진 이웃 자동차 공장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었다는 점입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기득권이 자본을 쫓아낸 이 서늘한 공식은 롯데칠성이 광주를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던 그해 겨울 자동차 업계에서도 똑같이 터져나왔습니다. 광주가 한국 제조업의 미래라며 자랑스럽게 내놓았던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캐스퍼 조립 라인이 완전히 멈춰선 겁니다. 2021년 국내에 23년 만에 새로운 완성차 공장이 생겼다며 떠들썩하게 축포를 쏘아 올린 지 불과 4년 만에 벌어진 창사 첫 전면 파업이었습니다. 앞선 음료 공장이 수십 년 묵은 갈등의 결과물이라면 이곳은 파국을 맞이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 공장은 애초에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위대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시범 당시 임금을 기존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절반 수준인 3,500만 원 선으로 낮추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주거비와 보육비 등 복지 혜택을 현금처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맺은 가장 중요한 핵심 약속은 누적 생산 35만 대를 찍어 회사가 온전히 자립할 때까지는 파업을 유예하겠다는 생존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설립된 노조는 회사가 아직 손익분기점을 넘기기도 전에 기본급을 월 7% 올리고 대기업과 똑같은 처우를 내놓으라며 협상 테이블을 뒤집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자동차 조립 라인의 메인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입장료를 반값으로 깎아주는 대신 공연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관람하기로 약속해놓고 1막이 끝나기도 전에 왜 자신을 VIP석 관객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느냐며 무대 위로 난입해 판을 엎어버린 꼴입니다. 공장이 홀로 서기를 위해 반드시 채워야 했던 누적 생산 35만 대라는 생존의 약속이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 앞에서 처참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살자고 만든 상생의 무대에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각자의 지분 싸움에 몰두하며 공멸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자동차 라인을 멈춰 세우고 거대한 음료 공장 문을 영원히 닫아버린 이 이기적인 싸움의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지 알려면 결국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회계장부의 차가운 숫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동차 라인을 세우고 음료 공장 문을 닫게 만든 이 거대한 싸움의 본질을 알려면 결국 장부 이야기로 돌아와야 합니다. 편의점 냉장고에서 흔히 보는 1,000원짜리 칠성 사이다 한 캔을 뜯어보겠습니다. 무심코 마시는 이 음료수 캔의 바닥에는 거대 기업이 수천억 원의 매몰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도시를 떠나야 했던 잔인한 교환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사가 그저 돈이 많으니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뒷장에 있습니다. 회사의 고가는 노조가 원하는 만큼 무한히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계장부는 빨간불을 깜빡이며 경고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2024년 업계 최초로 매출 4조 원을 넘긴 롯데칠성은 바로 다음 해인 2025년 매출이 1.3%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업이익은 9.6% 줄었고 특히 국내 음료 부문 영업이익은 1년 만에 29%나 급락했습니다. 1,000원짜리 사이다의 속을 뜯어보면 원가는 더 참혹합니다. 알루미늄 캔값과 설탕 같은 재료비로 400원이 나가고 공장 인건비로 150원이 날아갑니다. 여기에 방주에서 전국으로 쏘는 물류비가 100원이 더 듭니다. 완성 공장에서 수도권으로 쏘면 물류비가 50원으로 주는데 여기서 하루 1,000만 원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유통마진과 세금까지 다 떼고 나면 1,000원을 팔아 회사 주머니에 떨어지는 돈은
고작 20원입니다. 파업 한 번에 라인이 멈추면 20원씩 모은 광주 공장의 하루 매출 2억 4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100원 남기려고 붕어빵을 파는데 알바생이 파업해서 기계가 하루 멈출 때마다 10,000원어치 밀가루 반죽을 통째로 하수구에 버려야 하는 구조예요. 이유는 먼지처럼 쌓이는데 리스크는 바위처럼 떨어지니 사장 입장에서는 장사를 접는 게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여기서 좀 씁쓸한 반전이 있어요. 국내 사업이 29% 증발할 때 롯데칠성의 해외 사업 영업이익은 42%나 폭등했거든요. 기업들은 비용이 비싼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현지 음료회사를 통째로 인수해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 나라에서 바로 펩시를 찍어냅니다. 경주 공장의 기계를 새 것으로 바꾸거나 한국 노동자와 타협하는 데 써야 할 자본이 그대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 동남아 공장을 짓는 데 쓰인 셈입니다. 비용이 비싼 한국 생산 기지를 버리고 자본이 통째로 해외로 탈출하는 조용한 손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서늘한 자본의 탈출이 롯데칠성 한 곳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료 공장과 자동차 라인을 넘어 이 기묘한 탈출국의 진짜 소름 돋는 무대는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시선을 지구 반대편 미국 테네시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에는 폭스바겐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도합 7조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장이 짐을 싸서 떠나는데 미국에는 글로벌 자본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통 기업이 탈출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싼 동남아로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테네시주 공장들은 인건비가 비쌀 뿐더러 전미 자동차 노조라는 아주 강력하고 콧대 높은 노조가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자본이 테네시로 몰려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약속은 지킨다는 법적 예측 가능성이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해외로 나갔던 자본이 다시 돌아온다는 뜻의 위쇼어링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한국의 거인들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입니다. 광주에서는 금호타이어가 파업 리스크를 겪으며 광주 공장 대신 한평에 6,600억 원대 스마트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 제조업 생산의 17%를 책임지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마저 냉장고 생산 연 40만 대 물량의 멕시코 이전을 타진했다가 잠정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제 한 합의가 오늘 뒤집히는 예측 불가능한 룰 속에서는 앵커 기업들조차 탈출 기회만 노리게 됩니다. 시장 전체의 룰이 명확한 비싼 복합 쇼핑몰에는 임대료를 더 내고서라도 입점하려고 줄을 서는 법입니다. 반면 집주인 마음대로 매일 규칙이 바뀌는 노점상 거리에서는 당장 장사가 잘 되어도 다들 보따리를 싸서 탈출하려는 상황과 같습니다. 글로벌 앵커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피해 조용한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플랫폼 기업이 메인 서버를 다른 곳으로 옮길 준비를 하는 동안 그 여파는 고스란히 이웃들의 지갑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공장 정문이 닫히고 거대한 기계가 멈춰선 도시의 골목은 어떤 모습일까요? 2018년 한국 GM 공장이 문을 닫은 전라북도 군산의 거리를 보면 그 해답이 아주 선명하고 서늘하게 보입니다. 그날 이후 군산에서는 8년 만에 인구 2만 명이 조용히 증발했습니다. 중소도시 하나에서 동네 전체가 통째로 지워진 수준의 거대한 충격입니다. 구조를 보면 다릅니다. 사람들은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두고 경제의 순수 효과가 역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소득 일자리가 사라지면 주변 식당 매출이 쪼그라들고 상가의 빈점포가 늘어나며 결국 동네 아파트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폭락하게 되거든요. 광주도 이미 이 공포의 도미노가 눈앞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광주는 21년 만에 인구 140만 명 선이 무너졌고 1분기에만 4,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도시를 빠져나가 전국 순유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칠성 GGM, 금호타이어 같은 거인들의 탈출 신호가 켜지자 가장 먼저 청년들이 짐을 싼 겁니다. 마을의 가장 큰 우물이 말라버리자 물을 길어먹던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동네 전체가 집값마저 뚝 떨어져 텅 빈 유령 마을로 변해가는 끔찍한 과정과 같습니다. 핵심 기업의 이탈이 거대한 자본의 수를 부르며 지역 경제 전체의 실물 가치를 연쇄적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아 방아쇠를 당긴 이 싸움의 진짜 청구선은 아직 도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봄 텅텅 빈 롯데칠성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인부들이 불꽃을 튀기며 거대한 철문을 완전히 용접하고 있습니다. 42년간 수많은 사람의 밥줄이 되어주던 일자리의 문이 물리적으로 영원히 봉쇄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대 자본이 매몰차게 문을 닫았다고 비난합니다. 구조를 보면 다릅니다. 노동자들은 내 몫을 챙기기 위해 임계점을 넘는 조건을 고수했고 그 단호한 투쟁이
결국 스스로의 일터마저 지워버릴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기업 역시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장부상의 한계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경제적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탈출을 택했습니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낳은 가혹한 피해는 온전히 다음 세대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합의가 내일 뒤집히는 불확실성을 없애고 기업을 다시 불러들일 강력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고 내년 봄에 심어야 할 씨앗까지 전부 아궁이에 던져 삶아 먹어버린 셈입니다. 칼라의 이익을 챙긴 대가로 우리 아이들은 다음해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텅 빈 밭에 서게 된 처참한 상황입니다. 어른들의 양보 없는 기득권 싸움이 결국 내 아들이 출근할 공장 문을 우리 손으로 용접해버린 꼴입니다. 여러분, 10년 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장 셔터는 하나씩 내려가고 청년들은 짐을 싸서 버스에 오르며 도시는 조용히 작아집니다. 그 씁쓸한 그림이 과연 광주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는 이미 비슷한 붕괴의 신호가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동네 공장과 상권은 어떤지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